네, 오늘부터 총 4회 노동법 실전 강의를 맡게 된 정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보느라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변호사 시험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전 강의에서는 1회부터 6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던 쟁점들을 모두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1년, 12년, 13, 14, 15, 16, 17 모의고사에 다루었던 쟁점들을 모두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제 교재가 나와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실 텐데요. 이 교재에는 주로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변시에 출제 유력한 쟁점들만 모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기도 한데 변호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들만 따로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교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절약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 변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해설을 모두 실었기 때문에 따로 사례집을 보지 않더라도 한 권으로 단권화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변호사 시험과 모의 시험 문제를 다 다룰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강약 조절을 해서 이번 그 2018년이죠. 7회 변시에 나올 만한 유력 쟁점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약을 제가 좀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실전 문제를 풀기 전에 왜 이렇게 그 기출 문제가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몸소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 쟁점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변호사 시험에 어떤 모의고사 쟁점들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기출 쟁점표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먼저 보시면 2012년 1회 기출을 한번 봐보세요.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정년조항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는 워낙 초창기였고 1회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쌓여 있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예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해고랑 취업규칙이에요. 아마 법대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항상 뭐 중간 기말고사에 나왔을 거고, 해고 문제도 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1회 때는 해고 아니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문제였고, 근데 이게 다시 최근에 물론 14년도에도 한번 이 모의고사 문제가 또 나왔지만 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모의고사 문제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집단적 동의 문제, 그러니까 동의 주체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정년조항 신설로 똑같은 쟁점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회 때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제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요번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다시 좀 중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3년 2회 시험에는 정근 명령의 정당성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징계해고의 정당성. 2회 때도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제 해고가 나왔죠. 해고가 나왔는데 13년도의 문제였는데 12년도 3차의 전직 명령과 배치 전환. 벌써 이제 그 정근 명령의 문제를 이미 예시를 하고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자마자 이게 시험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아니죠. 조금 내용은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그리고 2014년 제3회 시험에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구제 수단. 이거는 교수님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나왔던 쟁점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 그냥 교수님께서, 출제 교수님께서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신 문제인 게 법조문에 다 나와 있는 쟁점이에요. 그냥 법조문을 찾아보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된다.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가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게 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만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징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또 전통적으로 중요한 해고 문제가 다시 나왔죠. 이때는 절차적 정당성 중에서도 그 유명한 그 단체 규약상 노조와의 해고 합의 조항을 위반한, 그러니까 노조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위반해가지고 이게 문제에 대한 사례였죠. 이것도 2011년도 1차 때 징계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변시에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그다음에 2015년 제4회 문제는 영업 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2012년 2차 때 영업 양도와 근로관계 문제가 모의고사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징계 해고 사유 및 수단의 정당성 문제가 나왔는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문제도 이미 2011년 1차 때 나왔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위약 예정 금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2013년 1차 때 모의고사로 나왔던 쟁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기 발령의 정당성과 대기 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14년도 3차 때 대기 명령과 징계 해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의고사 쟁점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망의 올해 6회 문제에서는 징계 해고의 정당성, 또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해고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해고 예고 문제까지를 이제 쟁점을 건드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고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뭐 절차든 형식이든, 여기 형식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의 정당성이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해고와 취업규칙. 해고 취업규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외의 쟁점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찍어보면 충분히 노동법은 선택 과목을 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모의고사 유사 쟁점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모의고사에는 출제됐는데 변호사 시험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궁금하시죠? 그거를 이제 맨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임원의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자성 판단 여부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 근로자성 판단 여부가 근로자로서의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에 16년도 1차에 한번 나왔었죠. 근데 워낙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안 나오긴 했지만 조만간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쟁점이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용과 본채용 거부 문제는 15년도 1차에 나왔는데, 이 쟁점은 뭐 아주 특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도 지금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임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기출문제에 임금 부분이 많이 빠져있죠? 임금은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에요.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게 포괄임금. 그 다음에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죠? 통상임금. 이게 지금 핫 이슈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평균임금도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게 회사 분할과 고용승계. 그러니까 영업 양도와 고용승계 문제는 나왔는데 회사 분할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아직 그 변호사 시험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와 재고용 의무. 정리해고와 재고용 의무에서는 이것도 이제 조문에 나와 있는 문제죠. 이것도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러니까 해고 중에서도 징계해고는 굉장히 많이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이 정리해고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정리해고는 어차피 요건이 조문에 나와 있어서 그 조문 외에 그 판례에서 설치해야 되는 키워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문제 풀 때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임금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 지급. 부당해고 기간 중에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공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고, 이것도 16년도 2차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통상임금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임금 채권 양도 가능성. 최근 들어서 이제 임금의 지불 원칙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문제가 쟁점으로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오고 있는데, 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던가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분할 약정 지급의 효력.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올해 2차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쟁점도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았고,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론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부터 볼게요. 2페이지에 그 노동법의 법원을 보시면 노동법은 헌법, 조약, 법률, 시행령,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규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 노동관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법원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판례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뭐 판례는 사실상 그 대법원의 구속력을 따르기 때문에 하급심이 대법원의 구속력을 따르기 때문에 법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기속력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있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의 권리라든가 이런 거 헌법 32조에 나와 있죠.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잘 알다시피 헌법 33조 근로 3권, 노동 3권에 대한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법률로서 노동조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 근로계약, 특히 근로자성 판단 문제, 다음에 배치 전환, 인사 이동 문제, 그다음에 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과 휴식, 그다음에 징계 해고, 취업 규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들이죠. 그다음에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는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노동관행도 이제 법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노동관행이 쟁점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두 문자로 규제를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노동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회사에서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규범적인 사실. 그 다음에 제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이 되어 있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노동관행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원성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이거는 그냥 법조문만 간단히 보시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상시 4명 이하는 적용이 안 되나 4명 이하도 적용이 되지만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서 상시라는 거는 상태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상태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또 일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상시 5인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이제 한번 모의고사 쟁점에 나왔던 거니까 또 중요한 쟁점이라서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페이지 보시면 일단 근기법 제2조 1항 1호에 나와 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의 의의가. 그래서 의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법조문을 항상 관련 규정에 적시를 해줘야죠. 2조 1항 1호를.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데 왜 근기법상 근로자가 중요하냐면 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지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태법상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금채권보장법이라든가 산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 그다음에 이런 각종 법률에 이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퇴직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단체 근로자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산재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그것도 근기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 판단 기준은 사실 이거는 법조문에 나열하는 정도만 적시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그냥 보시고, 근데 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법조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에 종속해서 노동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노조법상의 예를 들면은 실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임금을 이제 임금으로 생활하는 자긴 하지만 실업자는 그러니까 그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죠. 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종래 판례 태도와 최근 판례 태도가 나뉘어요. 종래는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해야지 근로자가 인정되는 거지만 최근에는 상당한 지휘감독이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은 업무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 근무 장소는 어디고 근무 내용은 어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일해야 되고 특히나 특정한 뭐 할당량을 주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때에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는 게 종래의 판례였는데 최근에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지시는 하지만 뭐 그렇게 개별적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상당한 지휘 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판례가 그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자 판단 문제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최근 판례 법리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물론 종래에는 이렇게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판례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최근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니에요. 이 최근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재돼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게 이 판례는 아예 폐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개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종래 판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서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도. 그러니까 종래 판례나 최근 판례나 똑같이 판례가 설치하는 거는 뭐냐면 그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로 계약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도급 계약이라든가 위임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페이지 보시면 두 문자가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종상은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 종속 관계는 상당한 지위 감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답안지에 바로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지금 당장은 노동법 두 문자를 이거 언제 다 외워하고 있겠죠. 노동법뿐만 아니라 이제 외워야 하는 그 암기 분량이 다른 과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무조건 다 암기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험 직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혹시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가 잘 안 되는 좀 두 문자가 긴 것들은 직전에라도 암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뭐 신경 쓰고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를 다 하셔야 되죠. 이 두 문자가 보면은 이렇게 문구가 떠오를 수 있게 그러니까 이해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실종상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로 계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사용 종속 관계가 상당한 지위 감독이어야 되는데 시는 뭐예요? 근로 시간, 그러니까 근로 내용과 근로 시간이 사용자가 정하는 거고 위험, 그러니까 그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 그 다음에 보수, 이건 보수인데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로 내가 보수를 받는 것인지 그거를 봐야 돼요. 시위보를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기소사 경우임은 이제 최근 그 판례에서 또 이제 상당한 지위 감독이라는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더불어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죠. 일단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급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급을 하든 기본급 없이 하든 이건 사용자가 우월적으로 경제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근로자성 판단을 하면 안 된, 그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떼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거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근데 이것도 사용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성 문제 나오면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판례의 기준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성 여부를 또 사례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은 지금부터 두 문자를 봤을 때 그 판례 키워드가 떠오르는지를 연습을 계속 해주시고 최후에 시험장 갔을 때 이거를 암기를 하세요. 두 문자만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나온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5페이지에 나오는 대학 입시 학원 종합반 강사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지금 문제를 보시면 그 화살표 모양 있죠? 그쪽으로 보시면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또 사실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의 가능성의 제한, 그다음에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에게 정해진 강의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는 계약서가 학원 측과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근로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의 법리 때문이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지역의료보험, 그러니까 그 근로자 의료보험이 아니라 사업장 의료보험이 아니라 지역의료보험점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종합반 강사들은 예를 들면은 정말 사업자였으면은 뭐 A라는 학원에도 가고 B라는 학원에도 가고 C라는 학원에도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라는 학원에만 종속되어서 강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강의 또 이렇게 그 뭐라고 했어 아까 그 위험, 그러니까 이윤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윤 손실은 이제 어쨌든 자기 그 학원 수강생만큼 수입을 받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시간당 보수를 받았다는 거죠. 학원 수강생 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학원 수강생 수에 비례해서 뭐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위험 부담, 그러니까 이윤 손실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 판례의 사실관계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것만 대입을 해보면 보수의 성격이 또 근로의 대가였죠. 시간당 뭐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잘 숙지를 하시고,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쟁점이랑은 조금 다른 쟁점이에요. 모의고사는 등기된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캐디도 근로자성을 부정했었어요. 이때는 개별적 구체적 지휘 감독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노조법에서는 그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또 캐디라고 무조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학습직 교사도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하에서 그런 기준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됐지만, 다시 이제 그 최근에 상당한 지휘 감독의 법리로 오면 또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3번에서 학원 강사 상당한 지휘 감독, 이거는 방금 본 판례였죠. 그 다음에 카드회사의 채권 출신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부정된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일단은 상당한 지휘 감독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가운데 보시면 채권 출심원은 통상 뭐 8시부터 9시경에 사무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일을 했고,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목표액이 정해져 있었고, 뭐 업무를 준 거죠. 구체적인 업무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뭐 급여가 조금씩 뭐 50만원, 30만원 매월 조금씩 나가고 있었고, 2004년부터 10월까지는 뭐
10월 2005년 4월 사이에 적게는 뭐 132만 원에서 많게는 287만 원 사이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정액이 딱 고정된 건 아니지만 월급을 그 자기의 뭐 실적에 비례한 면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큰 차이 없이 지급을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두 번째 판례에서는 왜 근로자성을 부인했냐면 나머지는 비슷했지만 여기서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정급여가 없을 뿐더러 성과 수수료가 이제 뭐 어떤 달에는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였다면 뭐 어쨌든 일을 했기 때문에 100% 실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0원이 있다는 거는 그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정된 판례였어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임원, 이거는 2016년 1차 모의시험에 한번 나왔던 쟁점인데 한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아까 말했듯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랬죠.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이 사안에서는 회사 의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근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 근로의 대가, 그 위험부담의 손실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보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쟁점 1은 아직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3분 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지금 나눠드린 문제 모음집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갑은 2012, 문제부터 보죠.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문제가 A 경영 컨설팅은 갑이 사단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인 경영상담사는 다른 임원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갑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그러니까 퇴직금 청구 문제가 나왔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맨 처음에 근로자성 판단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쟁점의 정리를 보시면 관련 규정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의 그 관련 규정에 일단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늘 하는 말인데 또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겠죠. 쟁점의 정리, 목차를 큰 목차, 로마제 목차는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꼭 이래야 되냐면 그냥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지, 사안의 해결만 쓰면 되는데 왜 또 결론을 또 써야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채점 기준표에 이 점수가 각각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5점, 5점, 15, 15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안 썼다, 사안 해결만 쓰고 결론을 안 썼다, 그럼 이 5점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노동법은 이 순서로 항상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 채점 기준표에 이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또 배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목차를 누락하면은 그건 점수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써야 됩니다. 결론 특히. 결론 빼먹으신 분 되게 많죠. 그다음에 쟁점을 정리할 때도 그 목차에 나오는 쟁점 있잖아요. 판례 법리에서 문제되는 그런 걸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게 쟁점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쟁점 정리할 때 그냥 쓰지 마시고 뭐가 문제되는지 확실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관련 법리 쓸 때는 관련되는 그 근기법이나 노조법 또 가끔은 이렇게 퇴직금 문제 물어볼 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도 쓸 필요가 있는데 우리 조문에 그 변호사시험 그 조문 법조문에 보면 근태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태법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은 그냥 외워두세요. 4조 1항이랑 8조. 근태법 4조 1항이랑 8조는 퇴직금 문제 나오면 항상 적시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 근데 관련 법리를 해서 이제 1, 2로 나눠서 이제 관련 규정이죠. 규정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 법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판례가 막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 판례들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판례가 있다. 그런 거는 견해 대리까지 쓰면 또 고득점을 받겠죠. 근데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서 그 학설의 대리까지 쓰는 거는 그 선택 과목의 특성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례 범위를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 견해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언급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무과이기 때문에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실무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을 똑같이 사안의 해결이랑 쓰면 안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A 경영 컨설팅은 갑이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뭐 A 경영 컨설팅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 타당한 거라고 물으면 끝이 스스로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가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대로 대답을 하는데 그냥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또 5점 배점을 다 못 받아요. 5점이나 뭐 3점 정도 되겠는데 이 배점을 다 못 받고 그 핵심 근거를 같이 좀 간단하게 나열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또 배점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팁이에요.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모의고사 첨삭을 하다 보면 그 목차를 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점자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게 채점자들의 그 눈의 피로도라든가 뭐 채점하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점수를 다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막 결론을 빼먹는다든가 하면은 그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의 의의 2조 1호를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근태법상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것도 하나 써주시면 쓰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 써주시면은 뭐 1점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가점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퇴직급여 보장, 퇴직금 청구했는데 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되지? 그 논리적인 흐름이 근로자성 판단 여부가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이제 판례 법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그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그 문제 페이지 8페이지를 보세요. 공인노무사 갑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사단법인 A 경영 컨설팅에서 경영상담사로 근무를 했는데 스스로 특정 기업과의 경영상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이 오로지 A 경영 컨설팅의 대표인, 그러니까 대표 의뢰 지시에 따라서 담당 기업의 배정을
했고 뭐 자문을 했다는 거죠. 법률 상담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했다니까 상당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는 게 보여지죠. 이건 나중에 그 사안을 해결할 때 이런 그 사실관계를 다 적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A경영 컨설팅은 뭐 이메일 통해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뭐 언제까지 업무를 인계하다라고 하고 해고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갑은 A경영 컨설팅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동시에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했다. 그래서 A경영 컨설팅은 2014년 1월 28일 갑 등 신임 경영상담사 2명을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하면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구성원으로 이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손실을 공동 부담케 하지 않았다. 갑 등 신임 경영사들에게는 본범과 이에 기초하여 특정된 몇 가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갑정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으나 각자 경영상담 활동 내역에 따른 급여액의 변동이 없이 매달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까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서 문제되었던 것들에 다 근로자성의 표지가 인정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8페이지 교재로 가보시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법리.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래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은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으로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은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변화됐는데 그 두 문자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 쓰라 그랬죠. 실은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상당한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위보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구속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소는 뭐예요? 시위보, 그 위험, 그러니까 이윤 창출과 손실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 다음에 기소사 경우임이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의 보장을 받는지 여부, 그 다음에 경우임, 받는지 여부 등, 그러니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은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판례 아까 키워드라 그랬죠? 키워드 이거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결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지표를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는 최근 판례가 타당하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등기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례 법리가 있는데 이것도 등기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기에 대한 그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고, 그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근로자 갑은 공인노무사 갑은 아까 문제의 사실관계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스스로 특정 기업과 경영상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이 오로지 A 경영 컨설팅 대표인 의뢰 지시에 따라 담당 기업을 배정받아 이렇게 법률 상담을 수행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원래 임원은 이익배당, 그러니까 이익배당이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점에 비추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좀 판단하기 쉬운 사실관계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아마 처음 변호사 시험에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비춰서 너무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답을 예시하고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근로자성 판단 여부를 그 사안의
해결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풍부하게 해결을 하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교재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은 이제 근기법 제2조 1항 2호에 나와 있어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기법의 준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나 사용자 개념은 법조문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근로자 개념은 이제 노조법이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용자 개념은 똑같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 유형에서 사업주는 뭐예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의 당사자죠. 그리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업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는 뭐냐면 그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니까 뭐 대표이사나 뭐 이사 정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그 대표이사나 뭐 이사처럼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로 조건에 관한 뭐 인사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죠. 임금이나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인데, 예를 들면은 인사노무부서의 부장이나 과장급 정도, 뭐 인사팀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는 그 부장이나 과장급 정도를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장이나 과장이 아니죠.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이제 조건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개념은 확대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있는데, 뭐 모자기업 관계에는 이제 뭐 모회사가 이제 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회사 계약을 이렇게 된 거죠.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은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자회사랑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모회사에서 하고 모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당 도급, 그러니까 위장 도급 형식으로 이제 도급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급 형식이지만 이거 위장 도급이죠. 그러니까 모회사가 사실 상당한 지휘감도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다 하는 거고,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자회사랑 체결한 경우인데, 이 케이스가 있고,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가 더 중요하죠.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도 아직은 문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사용자가 모의고사에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문자로 이거 외우시면 돼요. 자립형 종임제. 묵시적 근로관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원고용주가 있죠. 그리고 제3자가 있어요. 계약은 아까랑 비슷하죠. 계약은 원고용주랑 근로자와 했는데, 근로 제공은 제3자한테 하는 거예요. 또 임금도 제3자한테 받고,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명목적인 지위만 고용주지, 실제로는 제3자가 고용해서 그 근로 제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시면,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된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의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묵시적 근로계약의 법리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뭐 독자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이 그냥 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독자성이 없고 독립성, 형식적 명목적 지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제3자와 사용 종속 관계가 있고 임금도 제3자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근로 제공은 이제 근로자가 제3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과 근로 제공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그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형 종임제를 암기해 두시면 이것도 혹시나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판례가 많이 쌓여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모의고사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쟁점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아직은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12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